그 산업 쪽에서는 이걸 다시 축소를 해서 일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예. 일적인 부분. 일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걸 AGI라고 부르자. 그게 작년 말부터 일로 제한했다고 할 때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노동. AGI는 인간의 지능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성인의 어떤 지능으로 보면 될까? 아니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오원 나와서 IQ 테스트 했을 때 157. 오원이요. 오원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건 있어요. 얘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잖아요. 모든 시험은 한 번 보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해서 푸는 건지 외워서 푸는 건지를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IQ 테스트가 실제보다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디지털 지능은 두 가지 점에서 자연지능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은 그 트랜스포 러닝을 해요. 전이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분이 온갖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분의 뇌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깨달음의 요만큼 그분이 글로 쓴 거, 말로 한 일부분만 알지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깨달음은 이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AI 쪽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바텀 라인이 돼요. 왜냐하면 서버에 있으니까 표준이 되는 거야. 제일 멍청한 애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 와. 또 누가 올라갔어. 나와? 또 누가 나와. 그러면 올라가. 또 여기서 다 시작. 같이 해요, 다 그 같이. 위에 다 같이. 다 같이야. 아인슈타인 나오고 대한슈타인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 다른 거야. 이대학 교수님, 나는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다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얘네는 일단 지식 수준이 다 똑같이 점프하는 거예요. 예. 오, 무섭다. 구글에 알로하라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얘는 모방 학습을 해요. 조이스틱을 가지고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면 얘가 그냥 그 동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동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알고리즘을 짜야 됐잖아요. 지금 그냥 조이스틱으로 동작해주면 돼. 설거지를 하는 법, 청소하는 법. 그래서 알로하라는 로봇이 10,000대가 있어. 10,000대가 한 개씩 동작을 배웠어. 그날 저녁에 모든 로봇이 10,000가지 동작을 해. 와. 그러니까 10만 되면 매일 10만 개씩 동작을 배우는 거야. 그걸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겠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시간이 달라요. 알파고 있잖아요. 이세돌한테 바둑도 이긴 거. 그 첫 번째 버전 이름이 알파고 리예요. 이세돌하고 붙었다. 세 번째 버전이 알파고 제로인데 왜 이름이 제로인가 하면 얘한테는 인간이 둔 기보를 한 장도 안 보여줍니다. 그냥 바둑의 규칙만 알려줘요. 흑 빼기 번갈아 둔다, 두 집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뭐 당금 딴자. 기본 룰만. 예, 룰만 알려주고 이겨. 이렇게 준 거예요. 얘가 사흘 만에 490만 판을 둡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얘는 대규모로 병렬 연산을 하니까 자기를 몇십만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셀프 대국을 하는 거니까. 심의를 짜는 개. 10만 판. 자, 10만 개로 분열해. 이래가지고 10만 개 한 번에 아무데나 막 다 둬보는 분신술. 인간이 490만 판을 두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최소한 1000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얘의 사흘이 인간의 1000년이 넘는 거예요. 디지털 지능이란 게 자연지능하고 그 두 가지 점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디지털 지능이 언젠가 자연지능을 압도하게 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예. 봐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오픈AI에서 AGI를 관한 5단계를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챗GPT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챗봇. 네. 두 번째가 추론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딥 리서치를 써본 박사들 어떤 대평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뭐하지?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어지간한 문헌조사나 비교 연구 같은 건 얘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내놓더라. 그게 거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일주일에서 한 보름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요. 30분에 하는. 30분만에 다 끝내버리는. 세 번째가 에이전트예요. 네.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5단계인데 세 번째가 에이전트인데 이쪽으로 이제.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 일을 대신해주는. 수행 능력. 예. 에이전트가 다단계의 복잡한 일들을 지가 알아서 축축축축 할 수 있으면 진짜 에이전트예요. 네. 이를테면 어떤 엑셀로 리포트가 오면 그걸 묶어서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어서 월요일 아침 주간회의 때 그걸 줘야 된다. 이런 일은 A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 에이전트, 저거 하는 에이전트, 요거 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처음에 둘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멀티 에이전트를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혼자 다 내? 까지 갈 거고요. 그 네 번째 단계가 혁신가예요. 혁신가. 세상에 없던 일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놀라운데 다른 자동차. 마지막 단계가 조직이에요. 조직? AI가 이제 조직을 만든다고요? 회사 단위에 일을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조직. 6달에서 12달 정도 걸릴 일을 얘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단계까지 가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인간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특이점이 그때 왔다고 보는 거예요? 5단계가 다 돼야지 특이점이 왔다고 보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사단계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세 번째 단계 네. 에이전트까지 가면 보통 사람들도 이거 AGI 같은데라고 느낄 거예요. 인정하죠. 복잡한 단계의 일들을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와 이거야 이건 AGI인데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그 5단계로 치면 추론과 에이전트 사이쯤에 있는 것 같고요. 에이전트가 올해 말까지 가면 예. 굉장히 큰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오픈 AI에서 뭐가 나왔냐면 PC의 프로그램들을 지가 써서 일을 하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아,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을 깔린 엑셀 시트 열어가지고 뭐 계산하고 그걸 계산 결과를 메일로 보내고 이런 걸 해요. 와, 지금요? 네. 내가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그건 줘야죠. 권한을 주면 예, 예. 지가 알아서 비서 역할을 한다고요? 네. 메일까지 보내버리고 동료들한테? 그 절차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가면 이게 꽤 발전할 겁니다. 진짜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아이언맨에 보면 나오는 이제 이디스가 되는 거예요. 토니 스타크의 그 인공지능처럼 다 그런 거 수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스마트 안경이요? 예. 그 해의 CES가 그 해의 기술들의 이제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잖아요. 안경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맥락을 공유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안경이죠. 예, 지금 많이 왜냐하면 개발하고 있죠. 이게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꺼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보이면 되잖아. 이 뭐야? 예, 이게 뭐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럴 것 같아. 이제 안경도 스마트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브랜드별로 나오겠지. 아, 그렇겠죠. 그러면 내 도수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탁탁탁탁 다 맞춰주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CES에 나왔어요. 예, 그렇죠. 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봤거든요. 2025년 이제 렌즈 안 깔아도 돼? 내 눈이 어떻게 따라 내 눈 상태에 따라서 그 돼요? 알아서 안경 두께하고 그다음에 렌즈 상태가 CES 에서 변해요. 이번에 남쇼하고 CES 되게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서 저도 그거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진짜요? 내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처방을 받았어. 네. 그러면 그 처방받은 약을 갖다가 AI한테 물어보는 거지. 약에 대한 성분을 좀 알려줘. 오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나하고 안 맞는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얘가 알려주나요? 그럴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환각인데 그 멀쩡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인데 그걸 조심해야 돼. 얘가 저는 몰라요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받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말을 토해내도록 학습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GPT-4 기준으로 네.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꽤 높네요. 꽤 높아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뭐야? 15세기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을 중단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데 한국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 이름으로 추천해줘. 한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지러움 완화 약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사실 쓰레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걸러줄 엄청나게 수 있는. 그 인풋, 그러니까 그렇지. 넣어주는 정보, 학습 정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필터링을 한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정확한 명의 10,000명을 집적시켜 놓은 대박이지, 인공지능을 그러면 진짜. 만들 수가 있고요. 대박이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다고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서 보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다 처리해 놓으면 의사가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는 있겠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예측한 구조에서 얘는 내가 90% 정도 확신을 가져. 얘는 내가 50% 정도 확신을 가져. 해서 그걸 같이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80%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진짜 신뢰할 만한 정보다. 근데 60% 50%면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지만 믿지 마세요. 라고 딱지를 보증할 수 붙여주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정보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정보구나. 근데 그런 식의 접근법도 지금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주고 이 안에 이것만 참고해서 답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검색에서 다 긁어 온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각이 확 줄겠죠. 네네네. 아니면 내가 답을 만든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게 맞나 비교하는. 검증을 해달라. 예.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할루시네이션을 엄청 낮추고요. 그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걸 시키면 얘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생성하지 않고 그 파이썬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해서 줘요. 그러니까 안 틀리지. 모든 AI들이 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거든요. 얘를 쓰는 한은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낮출 수는 있지.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티 같은 세계적인 AI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각은 버그가 아니다. 이거는 피처다. 근데 버그던데요? 왜냐면 데프콘 검색하니까 내가 무슨 반려견을 키운대. 하고 잘 나가다가 내가 무슨 반려견을 키운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오류가 아니라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몽상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만약에 AI에서 모든 상상력을 다 빼버리면 걔는 검색 엔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은 얘가 창의적인 대답을 하기 위한 동전의 뒷면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창의성.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냐. 그게 또 아슬아슬한 부분이에요. 네네. 이를테면 상상력, 창의성을 뭘로 정의할 거냐. 네, 그쵸, 이것도 그쵸.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알파고가 사람이 안 두던 수를 둬요. 그쵸.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그런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 몇백 년의 기보에 하지 않았던 수들이 나와요. 왜 그게 나오냐? 경우의 수를 다 보거든요. 온갖 군데 다 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넘치는 게 시간이니까.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수를 뒀으니까 이걸 창의성이라고 볼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저는 오히려 창의성은 AGI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관이 없던 것들 혹은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걸 하는 방식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탐색과 추론. 근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예전에 이거랑 결합시키면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라는 가능성을 인간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구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과학 커뮤니케이팅 팀이 있으니까 앨범을 냈어요. 네, 앨범을 내고 과학적인 주제로 뭐 사랑은 핵융합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우리 마치 핵융합 같아. 깜깜 뜨는 거야 뭐야 이건 뭐야 그냥 양자잖아 양자 이게 AI랑 기본적으로 온갖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애거든요. 제 반례는 있어요. 미술에서 볼 때 인상파 이전의 모든 그림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아무리 그려도 인상파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천동설이 너무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AI가 있었다면은 AI가 지동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도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인상파 그림을 절대 못 그릴 거라고 하셨는데 미술사의 흐름을 쫙 보여준다면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보편적인 원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전 미술에서 뭐 바로크 나오고 뭐 인상파 나오고 아방가르드 미술 나오고 할 때 현상만 보면 새롭지만 거기에서 보면 어떤 기존의 모두가 동의하던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패턴으로서 패턴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패턴화가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학습시키면 없던 거를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경계에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딱 실험실 대학원생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대학원생 대신에 인공지능을 연구실에 뽑을까? 그렇죠. 저는 이 기준의 핵심은 사실 창의성이라기보다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몸.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묻고 싶어요. 왜 그 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로봇. 실험을 잘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피폐를 잡을 수 없죠. 아직. 딱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AI 과학자가 있어요. 그 얀느 쿤이라는 사람은 현재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는 AGI로 못 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AI는 다 간접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쓴 거, 남이 본 거, 남이 찍은 거, 남이 들은 거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세계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냐, 걷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뛰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한 모델, 나를 중심으로 인식이 중심에 있고 일관된 표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월드 모델이라는 게 우리 상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상식이 없이 AGI의 지능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는 몸을 가져야 돼. 그 인버디드 AI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도 부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인버디드 AI, 몸을 가진 AI인 거예요. 그래야지 상식을 갖출 수가 있고 인공 일반 지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막 거기서도 발전이 이렇게 빨라요. 빅테크들도 몸을 가진 AI 개발에 지금 뭐 많이 뛰어들었나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구글 하고 있죠. 아, 예. 그다음 테슬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죠. 그렇죠. 로보틱스. 네. Developing general-purpose robot models, which is costly to capture and curate.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그 AGI로 가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꽤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과학자의 호기심이에요. 인간의 호기심.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로봇 태권브이, 예. 그다음에 그 화성까지 나를 데리고 가줄 어떤 거. 두 번째로는 돈이죠. 우리가 왜 인터넷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도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요. 봤단 말이야.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독점을 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 그럼 구글밖에 없잖아. 한국에서 검색 그럼 네이버밖에 없고. 예전에 라이코스도 있었는데. 네. 엠파스도 있었고요. 연식이 나오는. MSN. 그리고 스마트폰 딱 왔을 때 초창기에 뛰어들었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AI란 말이에요. 초기 선점. 빨리 선점을 하면 나도 돈으로 방석을 짤 수 있겠구나. 그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조 단위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뭐 이렇게 될 때마다 보통 9천억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네네.
아니 우리 저기 시청자분이 젠슨 황의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 젠슨 황이 젠슨 황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 세상을 디지털 안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런데 이 안에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깨지겠죠? 이런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 놓은 가상 현실인 거예요. 그럼 AI한테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without a physical robot, and they can operate the robot in a risk-free environment, eliminating the chance of physical damage or wear and tear. Universe and Cosmos Multiverse Simulation Engine provides a massively scaled data set to train the robot policy.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키는데 가령 공장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들 일하고 빠지고 밤에밖에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안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Cosmos can generate tokens in real time, bringing the power of foresight and multiverse simulation to AI models, generating 공장을 10,0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 Working with the world's developer ecosystem, NVIDIA is helping advance the next wave of physical AI.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가상의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학습을 아니 시키는 얘한테는 전략인 거네.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AI니까 매트릭스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건지 진짜 일을 한 건지 뭐 할 수가 없죠. 헷갈리는 거죠. 이게 현실인지. 하루 지났는데 얘는 1,000만 시간을 공부를 했더니 이 기계 좀 쓰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군요.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이고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가 언제까지 GPU 팔 수 있을까? 아예 이런 실세계 AI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먹어버리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휴머노이드 학습시키는데 드는 시간과 돈,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돈, 뼈만큼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게 실세계와 똑같다는 인증까지 받았어요. 물리 법칙이 그대로다.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 알려졌지만 중국의 뭐 알리바바 뭐 이렇게 몇 그쪽도 군데 다 바이두 이런 친구들도 GPT-4 수준까지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지금 중국을 보면 얘가 누구지 했던 딥시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짜잔. 그 전까지 우리가 그 회사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쿵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싸게 만들었지? H100이라는 게 지금 미국 애들이 쓰고 있는 거 지금 H200도 나오고 그러는데 H100이 뭐냐면 최신형 GPU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 팔지 마라. 네, 막 못 팔게 규제했죠. 그래서 H100하고 모델은 똑같은데 GPU 간의 통신을 4배 느리게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한참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하니까 이걸로 충분할 거야 하고 중국에 팔아도 돼. 판 거예요. 팔았는데 이 친구들이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미국에 있는 젠슨 황이 당황을 하게 된 거고 오픈 AI CEO 알트만도 너무 당황했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또 하나 있어요. 네. 오픈 소스로 내놨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챗GPT 같은 AI는 추론형 모델이에요. 네. 얘는 이렇게 깊이 있게 사고를 해서 딥. 예,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코딩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그동안 숨겨왔어요. 오픈 AI는. 기업 비밀, 영업 비밀. 그러니까 숨겨온 게 아니라 슬슬 풀려간 거죠. 그렇죠.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R1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하고 추론 과정까지를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거 나오고 며칠 만에 그 레시피 따라 만든 게 몇백 개가 나왔죠. 맞아요. 이 AI, 인공지능이 정말 이제 발전을 하고 특이점을 뭐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각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 전기 기관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4-5살만 되면 공장에 보내서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키고 공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뭐 공해에 대한 기준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자본가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노동법을 만들기도 하고 소년소녀노동 금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른만 일하게 하자. 애들 다 죽인다. 그렇게 제도가 뒤늦게 막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9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AI도 정기관 못지않게 세상을 엄청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가져올 변화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아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저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이 빨리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진 걸 회복하는데 90년 걸린 것처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들으면 전 조금 불안하고 우울한 게 전 더 큰 것 같아요. 전 되게 이 문제에서는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그 개념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사상가 중 한 분이시죠. 우리 지난 세기에 근원적 독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현대 사회가 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가난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예.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사실 먹고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일종의 가난을 경험하거든요.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술을 안 쓰면 안 되게 굉장히 기술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 사야 되고 컴퓨터 사야 되는데 스마트 안경 없으면 살기가 너무 불편해지고 휴머노이드가 없으면 불편해지고 점점 우리가 그런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게 서브스를 하고 제품을 사지 않으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거대 기업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경제적인 억압이나 그런 게 너무 심화될 거라고 해서 저는 좀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거는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이대한 교수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걱정도 필요해요. 아, 그럼요. 저는 약간 인간의 힘을 믿고 그 자율성과 그다음에 회복력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성선설과 성악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좋아. 아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최근에 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때가 스마트폰의 등장식이라고 봤었거든요. 삶에 스며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 할 때. 그때 되면은 물론 그 사용하는 시기 시작점에서는 저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격차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보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쓰지 않을까 막. AI가 그 가려져 있는 면이 하나 있는데 이 증폭기예요. 증폭기요? 그러니까 능력을 몇 배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좀 무서운 면이 하나 있는데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 평범한 개발자들한테 너 요새 AI 쓰면 어떠니? 그러면 너무 효율이 좋아요. 한 30% 정도는 내가 효율이 또 올라간 것 같아요. 30%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슈퍼 개발자들이 있어요. 슈퍼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개발자 한 10배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슈퍼 개발자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AI 써보니까 어떠니?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배에서 30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느끼는 체감이 아예 다르고. 그러니까 얘가 5의 능력을 갖고 있고 얘가 10배니까 50배를 갖고 있다고 쳐요. 5에다 1.3을 곱하고 50에 10을 곱하는 거예요. 와.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증폭기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저는 귀족 계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미래 영화를 보면 예외 없이 황제정이에요. 아, 그러네요. 민주국가 하나도 없어요. 황제가 있네. 맞네. 진짜. 맞네. 무조건 황제가 있네. 왕이 있네. 듄, 뭐 스타워즈 다 있어요. 뭘 봐도 다 가문이 다 있어. 황제정이야. 맞아요. 그게 그냥 소설일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면 계급이 생길 수. 계급이 생겨서 귀족이 되고 황제가 되지 않을까? 역시나 또 뜨겁게 배우신 분들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이제 로봇이 농사를 대신할 거다. 기존에 농사를 하셨던 어르신들은 여행도 다니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가기 힘든 곳 로봇이 다 대신 가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수행을 하고 인간은 그냥
그냥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뭐 살게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님 그렇게 저도 상상력이 드는 게 네. 방금 농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트랙터처럼 산업 문명,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들이 더 이상 노동을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밭에서 밭일, 논일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대신에 소들이 스테이크가 됐어요. 소들에게 행복한 세상 엄마야 그럼 아니 AI한테 잡아먹힌다고 우리가 로봇한테? 유토피아가 된 게 아니라 소들에게는 디스토피아가 사실 펼쳐졌죠. 왜냐하면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사람들이 얘네를 일에 예전에 먹기 아까웠지만 AI가 만든 그 부가가치를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AI가 농사를 정말 잘 지어준다고 쳐요. 그럼 작게 농사 짓다 할배하면은 죽는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쌀값이 못 10분의 1이 버니까. 됐는데.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 사회가 100을 생산하던 게 2시간 일해가지고 200을 생산하게 됐어. 그럼 그걸 나눠 가질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쨌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게 기술과 도덕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가 붙어줘야 돼요. 예. 지금 현 기준으로 5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의장님 저는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묻는 거를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탁월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하지? 주변에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AI의 시대가 교양의 화려한 복권이다. 내가 교양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만큼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알아야 된다. 우리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접하시고 안 상태에서 AI에게 정말 고급진 질문들을 막 던지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취미가 과학이라서 뭔가 쫙 펼쳐놓고 다 알잖아요.